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슬기로운 스마트 사용, 자녀 지도를 어떻게 할까 강의를 맡은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섭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촬영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중독 분야에서 30년 이상 지금 일을 해오고 있는데 요즘 스마트폰의 문제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의존된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심각해져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도 오랜 동안 중독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스마트폰 문제가 향후에 정말 큰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에 중독됐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중독이란 말은 쓰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 여부는 공식적으로 진단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에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내린 정의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과의존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과의존됐다고 할까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현저성이에요. 즉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절 실패예요. 이용자의 주관적인 목표 대비해서 그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본인이 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절하려고 하지만 조절이 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적인 결과입니다.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런 경우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과의존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스마트폰에 과의존됐다는 것은 과도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고 문제적인 결과가 생길 때 우리가 스마트폰에 과의존됐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실태 조사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 비율을 보면 선진국 18개 중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인 경우는 99%가 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또 중독률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스마트폰 과위험군 현황을 보면요. 23.3% 전 국민의 23.3%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숫자는 10명 중에 2명 뭐 하여튼 2명꼴로 지금 스마트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들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지금 35.8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지금 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다. 저는 이보다 더 문제가 누구인가? 유아동이에요. 여러분 유아동은 0세부터 9세까지를 말합니다. 그 과의존 위험군이 27.3%예요. 10명 중에 3명. 그러니까 9살 미만의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이 지금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고 있고요. 이 숫자는 성인보다 높다는 거예요. 지금 성인 같은 경우는 22.2%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청소년도 문제지만 지금 영유아기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의존의 특성은 뭐냐면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 성인기 되기 전에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독성은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에 이런 어떤 중독성을 보이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시기가 발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 스마트폰에 과의존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성별로도 보면 이전에는 여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남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전문 상담사나 부모들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청소년들의 주 상담자는 친구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친구가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함께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문제 해결은 단순히 우리 아이만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후에 다시 문제 해결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별 콘텐츠 이용 정도를 좀 보면요. 유아동, 청소년, 성인, 60대가 주로 보는 게 달라요.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전문가로서 제가 이 중독과 관련된 많은 부분, 인터넷도 일전에 했었어요. 게임도 했고, 그 전에 뭐 알코올이나 도박 이런 부분을 다 지금 보고 오는 사람인데, 앞으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일이 훨씬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인터넷에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절대적으로 보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뭐 영화라든지 동영상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보고 있는 이 콘텐츠를 우리가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 스마트폰이 아닌 현장에서 그 활동하도록 할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후에 그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 원인 있다 뭐 살펴보겠지만요. 실제로 과의존되는 원인에는 개인적인 문제가 가장 많다.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적인 특징,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 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정부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따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리나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웹이 좀 개발되면 좋겠다. 이런 그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육 시간이라든지 그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도 개선되면 좋겠다. 그리고 예방교육이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해소 방안이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나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과의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거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는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체별 과의존 해소 방안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자료는 그 정보화진흥원, 그러니까 NIA, 옛날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에요. NIA에 들어가시면 이 실태조사한 작년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더 상세한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그 대한 여가 활동을 좀 늘려달라.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과다 사용에 대한 그 안내 경고문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법과 규제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여러분들이죠.
요구하는 바가 정말 전문성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독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담배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 예방 활동도 필요하지만 법과 규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런 스마트폰과 관련된 법과 규제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들도 우리 여러분들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개입을 하고 있나 봤더니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시간 제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제한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효과적이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단순히 자녀의 그런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보면은 뭐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제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한다. 저는 이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죠. 이런 그 방법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하고 그 스마트폰 관련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있다. 이런 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의 그런 그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이 무엇일까 해서 제가 유아 10대 뭐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이들 어떠세요? 요즘 뭐 애니메이션 뭐 아니면 기타 다른 뭐 정말 제가 봐도 너무 그 좋고 즐겁고 이런 자료들이에요. 그 색감이나 그 내용들 정말 어른이 봐도 너무 즐거운 자료들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최근에 모 구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해서요. 스마트폰을 왜 보여주느냐? 아이들한테 좋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 스마트폰을 주면 한두 시간은 충분히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주고 있다.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그 방법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런 미디어, TV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을 보는 건 아이들 그 발달에 굉장히 해가 됩니다. 자, 10대들은 보면 이제 야동을 보기 시작해요. 제가 어머니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아이들 순진하지 않아요. 제가 만난 아이들은 대개 하루에 2편 정도 야동을 보고 있었어요. 뭐 야동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대 들어가고 사춘기가 되면 야동을 많이 보더라.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음담패설도 하고 가족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 SNS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잠 안 잡니다. 보통 밤새워 해요. 그래서 못 일어나고 지각하고 이제 결석하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이때부터 이제 부모하고 갈등이 심해져요. 대부분 부모들이 저를 찾아올 때는 이제 이 단계에 가면 와요.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학교를 아주 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부모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오시고 이 단계가 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스마트폰 뺏어서 부수고 없애고 뭐 하여튼 많은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아이들도 굉장히 심한 저항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를 폭행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쯤 가면 아이들이 이제 정말 방콕을 하죠. 문 잠가놓고 이제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뭐 대화도 안 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가족들하고도 대화도 안 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 정도의 학부모들이 오시면 무슨 얘기를 저한테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스마트폰 하는 거 말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밥이라도 좀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근데 애가 밥도 안 먹고 대화도 안 하니까 도통 방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등치도 크니까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밥이라도 같이 먹고 대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스마트폰 문제가 심각해진 부모들은 그 사용이 아니라 아이하고 좀 아이 컨택이라도 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주제로 이제 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면 이제 이미 이제 성인이 되고 또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취업도 하게 되고 자기가 돈도 벌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SNS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SNS도 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직장 생활이라든지 공부도 이제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태다.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면 인터넷 개인 방송 보면서 이제 그 마음에 드는 그 BJ를 한 번에 이제 수백만 원씩 사서 그 본의 아니게 이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고요. 또 이런 비용을 본인이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를 협박하기도 하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나쁜 일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과다 사용하게 되고 의존이 되게 되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제 부모들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요. 제가 오늘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홈페이지 스마트폰 쉼센터 전화번호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구체적인 선별 방법, 내용은 스마트폰 쉼센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스마트폰 과의존을 선별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아동 관찰자용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자신의 상태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잠재적 위험군 이상이다 싶으면 이건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부모들이 대처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갈등밖에 생기지 않아요. 아이하고 정말 척지고 원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가 봤을 때 잠재적 위험군 이상이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전국에 스마트폰 쉼센터가 18개가 있고요. 여러분들 아까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아동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성인, 고연료증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를 이제 보시고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잠재적 위험군 이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홈페이지 지금 제가 띄워놨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체크를 하고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단계별 증상을 굳이 얘기하자면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점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래서 제가 수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후에 드릴 건데요. 대부분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졸아요. 집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대화 중에도 이제 졸기도 하고 이래서 멍하니 앉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부모님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대부분은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단계 되면 서서히 이제 일상생활에 부적응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지각을 넘어서 조퇴하고 이제 결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학교 가서도 이제 엎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하고 제가 나중에 치유 방법을 얘기할 때 학교를 보내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공부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학교 보냈다고 안심이 되지만 아이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성적이 저하되면서 거짓말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자꾸 속이기 시작해요. 자기가 이제 지금 정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짓말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제 후기 단계가 되면 사용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 조절을 요청하면 이제 화를 내고 부모하고 이제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또 충동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사실은 중독 문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충동성이에요. 이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가 일어났을 때 조절을 못해서 그 장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게 되고 또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느껴서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제 정말 저는 어머니를 목을 조르는 아이들 만났어요. 어머니 목을 졸랐어요.
못하게 하니까요. 어머니를 밀쳐서 어머니가 머리를 벽에 찧어가지고 거의 사망하실 뻔했던 그런 어떤 경우 사례도 저는 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정도 되면 아이들하고 이 스마트폰 사용 문제 조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센터에서 일도 하시고 또 뭐 직접 부모님들도 오셨는데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때 이제 정말 그 신문에 날 만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단계가 되면 집에서 가족들이 관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 이유만 얘기하자면 뭐 오늘 몇 시간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그 어떤 거래도 집안에 부모님, 할아버지 때까지 이 중독자가 있었다. 그러면 중독될 가능성이 일단 많아요. 그래서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심리적 원인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소외감, 이런 뭐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충동성이 높고 자존감이 낮아요. 이건 열등감하고도 관련이 많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특성들이에요. 그리고 강박증이 있고 이런 개인적인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자녀들이 그 스마트폰에 과의존될 위험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 왜 아이들이 이런 그 개인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갖게 됐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후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게 할 때도 우리는 무조건 스마트폰만 뺏어서 던지고 부수고 뭐 아이 야단치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심리적인 원인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중독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각하고 결석하고 가서 엎어져 자고 이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게 돼요. 뭐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나 또래 관계에도 어려워요. 왜? 학교 가면 엎어져 자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나 또래 관계가 어려워서 아이가 소외감을 느껴서 스마트폰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아이가 스마트폰에 중독됐기 때문에 과의존되고 있기 때문에 친구나 또래 관계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돼요.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 결국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다 지금 요즘 집에 있어도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카톡에다가 물 갖다 줘 이렇게 표현하는 집들이 있다고 저보고 얘기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래요. 대화를 안 한다, 가족들끼리. 필요한 게 있으면 카톡으로 달라고 한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지만 아이들 언어를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막 완전히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결국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행동화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 기저에도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되지 않은 게 굉장한 문제가 되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기기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이 생각하게 되는 것들도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뭐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의 꿈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해요. 뭘 해야 될지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 그래서 동기도 안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아이들이 소속감이 없어요. 어디도 가서 자기가 적응을 못하고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이 방황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들이 굉장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 환경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아이들이 갖는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특성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생길까요? 왜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낮고 그렇게 충동적이고 외로워하고 소속감도 없고 그런 아이로 자랄까요? 저는 1차적으로 가정 환경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뭐 대처 방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상담을 하게 되면 10번을 만나게 되면 부모님을 7번 만날 정도로 부모 상담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아이 양육 형태가 바뀌어야 되고요. 가족의 환경이 바뀌어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가 나빠요. 이미 부부 관계가 나쁘면 가정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소통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방치돼요.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너는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집에 와도. 그러니까 보게 된 거예요. 태반의 아이들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부모의 양육 형태가 잘못됐어요. 너무 권위적이거나 독재적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하고 대화하기를 원치 않죠. 이런 많은 원인들이 저는 부모한테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오면 부모의 그 삶을 더 먼저 들여다보거든요. 부부관계는 어떤지, 집안의 가정환경은 어떤지,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심리나 문제들은 저는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의존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가정이 변해야 된다는 게 저의 1차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환경, 대표적인 게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으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대학교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든 그런 그 사회적인 환경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 것도 없어요. 지금 나가서 무엇을 하고 놀 수 있을까요? 누구하고? 태안놀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우리 자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뭐 어떻게 잘 살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제가 앞서서 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폰에 과의존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의존된 자녀들을 볼 때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기술적인 부분 정말 대단하죠.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 없으면 뭐 우리 살 수 없는 세상이 됐고요. 또 스마트폰만 있으면 또 정말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뭐 이렇게 모르는 아이들 뭐 그 축약어 같은 거 있으면 핸드폰에 쳐봐요. 그러면 설명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그 우수한 기능이 우리를 더 빠지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게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부작용은 뭐가 있냐? 신체적, 행동적, 정신과적, 인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목하고 손목하고 관련된 게 모두 다 문제가 생긴다. 나중에 뭐 이 손목 터널 증후군도 생기고 이렇게 앞서서 보니까 이 목 디스크도 생기면서 뭐 어깨도 나빠지고 전체적으로 척추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적어도 이 상반신 쪽에 문제가 일단 1차적으로 생기는데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다리에 혈전 증후군이 생겨요. 활동을 안 하잖아요. 앉아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의 신체적인 질환이 생긴다. 그 다음에 행동에도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이 부적응적인 그 행동, 일탈된 행동도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잠 부족하고 지각 결석, 아까 계속 말씀드렸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성적이 하락하고 이런 건 뭐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요. 언어가 이제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JMT가 뭔지 아세요? WLS는 또 뭐예요? 이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자, 이렇게 그 언어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겨요. 뭐 강박증적인 거라든지 뭐 우울이라든지 불안 이런 어떤 증상들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우울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울이 오기도 해요. 또 우울이 오면 청소년들, 아이들의 그 우울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활동을 안 하고 잠만이 자고 의욕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역으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오히려 활동을 많이 하고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우울의 한 증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들, 우리 아이가 변했고 우리 아이가 나빠졌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우울해졌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스마트폰 의존된 아이들 중에 문제가 뭘까?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 감정 읽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감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연아 씨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밑에 글씨를 안 달아놔도 이 사진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의존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 읽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불쾌하고 짜증나 있는 사람으로 지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자꾸 화를 내게 돼요. 아이들은 엄마가 웃고 있어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친구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도 째려봤다고 생각하고 이런 인지의 문제가 생기면서 감정 읽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투닥투닥 싸우는 게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적북적 지나가는데 너 왜 나 째려봐서 그래서 때리거든요.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온 친구도 있었거든요. 모두 다 나를 째려보고 있고 나를 비웃고 있고 나를 무시한다. 이런 어떤 감정 읽기 부분에서 이제 왜곡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인지 문제가 생겨요. 즉 다시 말하면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고요. 지능 발달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이해력이나 판단력,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앞부분 전두엽이 이제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두엽의 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기전은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도 못하게 되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원인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청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존질환이 생겨요. 불안, 우울, 충동조절 장애, ADHD, 그 다음에 자존감이 하락하고 공격성 상승하고 소외감 상승하고 이런 어떤 정말 스마트폰만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증후군 해서 디지털 산만 치매 생겨요. 그 다음에 팝콘 브레인,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존이 되게 되면 나를 즐겁게 하는 역치가 계속 올라가서 그것보다 더 심각한 아니면 자극적인 그런 정보가 내가 받았을 때 이제 기쁨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이게 또 우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브레인이 이제 팝콘처럼 증가하는 그런 어떤 증상들도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과의존되는 것에 대한 이 책임은 본인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친구도 있고 스마트폰 업체도 있고 국가도 있고 저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아이만 데려다 놓고 야단치고 훈계하고 이 아이를 달래고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이런 모든 아까 원인 제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이 되지 우리 아이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할 거냐는 거예요.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금 2021년이에요.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9월 달에 나온 자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셨겠지만 이렇게 함께 봅니다. 아주 우리가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건강하게 사용하게 하자.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자. 여러분 스몬비가 뭔지 아셔요? 응? 스마트폰을 보면서 좀비처럼 걸어가는 걸 스몬비라고 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거?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길거리에 스마트폰 보면서 좀비처럼 그냥 걸어가는 아이들이 있죠.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걸을 때는 이제 주머니에 넣고 걸어라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스몬비가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 저도 궁금해서 이게 찾아봤거든요. 저도 핸드폰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자, 건강하게 사용하자, 똑똑하게 사용하자. 사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명 강좌도 무료로 개설하고 있고요. 굳이 학원 안 가도 되는 그런 내용들 많아요. 그래서 똑똑하게 사용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24 등 유용한 전자정부 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즐겁게 사용하자는 거예요. 즐겁게. 사실 뭐 우리가 이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이전엔 전화만 했지만 영상통화로 하면 훨씬 더 그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깝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폰으로 작품도 만들 수 있고 또 전자책을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면 좋을 일이 많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방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궁금할 내용 같은데요. 자,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을 위해서 부모들이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일단 부모님들은 궁금해 하셔요. 저한테 오면 우리 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선별도구를 사용해서 파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어느 수준에 끼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이유는 자녀가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원인을 검토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부모님들하고 아이하고 얘기하라고 보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이가 뭐 얘기를 하면 부모가 자기가 관련돼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면서 막 싸우고요. 그거 가지고 네가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좀 받고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서 부모들이 개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섣불리 잘못하면 오히려 아이하고 더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뭐 학교 가서 친구도 없고 또래 관계가 안 돼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했는지, 집에 오면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워서 내가 사용을 하게 됐는지 그런 정확한 원인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개인 상담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게 이제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랜 동안 중독 분야에 있으면서 특히나 자녀의 중독 문제는 부모의 자녀 양육 형태나 환경에 있다는 게 절대적으로 저의 주장입니다. 혹시 지금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또 어린이집 그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부모의 자녀 양육 형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부의 자녀 양육 형태와 부부관계를 평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이 아이는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부모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부모들이 자녀를 잘못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모두 다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못 키우느냐? 몰라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 연령대의 자녀들한테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지지를 하고 격려를 하는 게 좋다, 칭찬을 하는 게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기 센터나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길 부탁드려요. 연령에 따라서 인지나 정서, 행동, 사회성, 자녀의 심리 등에 대한 특징을 잘 알게 하고 이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또 뭐냐? 의사소통 훈련. 어떻게 우리 자녀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엄마의 생각이나 감정을 아이가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받아들이게 할까? 이걸 알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부모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을 반드시 받기를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을
국가에 건의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부모 교육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인신고할 때 부부 교육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 출생신고할 때 부모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자. 이걸 법제화해야 된다. 제가 앞서서 법 얘기한 게 이런 차원이고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이런 도움을 요청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에 뭐 구하고 이 작업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작은 단위부터 이런 것들을 좀 의무화시키는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모두 다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되지 않으면 아이들 중독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인 부모가 아이들을 잘 키우게 하는 거, 부부가 잘 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녀를 좀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보면 아이들이 어긋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아이 중에 부모가 변하고 부모하고 친해졌을 때 그 아이들이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부모는 변하지 않고 아이만 변하게 하려고 해서 변한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하고 상담할 때는 아이가 많이 위로가 되지만 당장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아이가 다시 원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아이하고 친구가 되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돼요. 왜 친구죠? 친구는 나의 모든 걸 존중해 줍니다. 나의 말을 신뢰해 줘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좋아해 줘요. 그럴 때 친구가 되잖아요. 그런 자세로 아이하고 친구가 되는 자세로 부모들이 노력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걸 저는 봐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것 중에 같이 여행을 하는 거, 외식을 하는 거, 운동하고 등산하고 자전거 타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내려놓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 행동을 못하죠? 왜 못하셔요? 여기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 그놈의 공부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존이 되면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일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스마트폰에 과의존되기 시작했다? 이제 공부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부모님들 오시면 공부부터 내려놓으라고. 지금부터 놀자. 여러분들이 공부에 신경 쓰기 때문에 아이를 더 잡아요. 좀 그냥 놔둘 수 있는 건데도 더 시간 재고 아이를 윽박지르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우리 아이가 지금 굉장히 과의존돼 있고 스마트폰만 끼고 살아요. 공부만 내려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내려놓고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 2년 학교 늦게 들어가고 1, 2년 뭐 늦게 시작하면 뭐가 어때요? 다 지금 살아보면 그 1, 2년이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템포 쉬면서 다시 정리해 보자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그렇게 했을 때 성공적이었어요. 저는 제가 오랜 동안 그 중독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탁상 공론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이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본 걸 얘기합니다. 상담의 이론보다 아이를 더 변화시킬 때는 부모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아이들 특히 이제 맞벌이거나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스마트폰에 더 의존돼요. 그래서 자녀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아이가 보내게 할지 이걸 관리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때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아이를 보게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오시면 같이 해서 이제 대안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면 아이들은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마트폰 하죠. 우리 생각에는 애들이 공부할 것 같죠. 그거 우리의 바람이죠.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아이들한테 안 했다고 야단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인이 돼야 관리가 되지 어린아이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가 꿈이나 진로를 찾았을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나 진로를, 너는 왜 꿈이 없니? 우리 학부모들이 와서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 진로를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머니가 알고 있는 진로는 몇 개가 되는지 물어봐요. 직업군이 뭐뭐뭐 있는 것 같냐고. 사실은 우리 몰라요. 몰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꿈도 막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뭘 봐야 꿈도 가질 거 아니에요. 경험도 하고 뭐 다양한 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꿈도 갖게 되는데 그런 작업들은 안 하고 무조건 꿈이 없대요. 그리고 아이만 야단쳐요. 그럼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로 지도를 오면은 스마트폰에 과의존돼서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는 진로 지도부터 해요. 그래서 진로 검사를 하고요. 거기 보면은 이 아이 성향에 맞는 직업군이 쫙 나와요. 그거 놓고 찾게 해요. 지금 너한테 맞는 군이 이런 게 나왔는데 너 어떠니? 네가 여기를 한번 봐. 아무것도 생각 안 했다면 여기서 찾아보자.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선호되는 그 직업을 한번 이렇게 보기도 하고 진로도 봐요. 뭐 오히려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자기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교수님 저는 이거 잘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평소에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몰라서도 진로나 꿈을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이 있어요. 왜 너는 꿈이나 진로가 없냐 이렇게 야단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가면 쉼센터에 가면 거기서 진로지도랑 다 해요. 이런 검사들 다 해주거든요. 거기서 이 아이가 어디에 적성 부분에 맞는지를 좀 찾아보시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꿈도 갖고 진로도 정하게 돼요. 자, 즉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에 과의존돼서 왜 아이가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동기가 없어서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가 아니라 진로를 정하고 꿈을 정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계획을 세우다 보면 스마트폰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가정의 분위기를 어때요? 우리 아이가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 아이는 자기의 꿈을 찾아서 계획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마트폰은 언제 사주는 게 좋은가? 부모님들이 뭐 저를 보면 항상 묻는 말인데 늦으면 늦을수록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현실을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아이들이 거의 다 갖게 돼요. 우리 여기서 또 안 갖는 게 이상해요. 열등감도 생기고.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이제 사줘도 될 것 같은데 이때부터 부모가 처음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잘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바구니를 만들어서 처음에 온 가족이 집에 오면 스마트폰 바구니에 놓도록 하는 것부터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은 바구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방에 가져가서 보는 게 아니라 거실에서 보도록 하는 것부터 시켜요. 그리고 가끔은 우리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그리고 사용 시간이나 계획을 짤 때는 엄마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상황을 봐서 아이하고 같이 협의를 해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러면 훨씬 더 아이들이 잘 지킨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걸 비난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을 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위로를 받고 있고 무엇은 도움이 되는지도 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야단만 치지 말고요. 왜요?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아요, 사실은. 자기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냥 아이가 스마트폰만 잡고 있으면 무조건 야단부터 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는지, 무엇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지, 너는 그걸 보면서 어떤 기쁨이 있는지 한번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부모와 함께 나누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무조건 아이한테 너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 통제하는 거는 아무런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규칙을 함께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그 아이한테 보상도 해주고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면 지도를 잘 해야 돼요. 이 수면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상의해서 저는 항상 오면은 적어도 12시 이전에는 반드시 자도록 해요. 그래서 수면 시간은 확보를 하게 해요. 얘가 스마트폰을 하더라도. 그래야 졸지도 않고 지각도 안 하고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많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수면 지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심하게 짜증을 내고 문제 행동을 보인다. 이때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빨리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학업과 관련해서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학업 문제를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제 정말 저한테 오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심각한 경우인데 저는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이미 학교에 가도 공부를 안 하니까 대안학교도 보낼 수 있고요. 이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 학업 능력을 획득할 그럴 기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아이하고 진로도 정하고 적성도 파악하고 꿈 비전 작업도 한 다음에 어느 학교로 갈 건지 이랬을 때 성공적인 그런 아이들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학업 문제만 내려놔도 아이들 스마트폰 의존 문제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의 미래 때문에 아이를 야단치고 윽박질러요. 그런데 그 아이의 오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행복해야 돼요.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드리고 싶고,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행복해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꿈을 갖자, 사용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없으니까 제가 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저는 그룹으로 활동하는 역할들을 하도록 권해요. 왜? 자, 혼자서 뭐 이렇게 하는 활동보다는 뭐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하면 그 안에 소속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죠? 아이들 친구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운동을 권해요. 농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그룹으로 하는 활동. 그 다음에 뭐 음악 활동, 뭐 음악도 뭐 혼자 하는 바이올린이 아니라 합창단, 예를 들면 이런 활동을 권합니다. 단체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 단체 활동,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 이런 것들을 좀 허락해주고 하도록 해주세요, 어머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고. 하루 공부 안 했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생활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우리 아이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집에서 이제 가족들하고도 좀 대화도 하고 하면 좋겠다. 이제 이건 제가 청소년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자신을 좀 지각해 보면 좋겠다. 응?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같이 활동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뭐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은 아이들한테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제가 또 개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야기할 때 너 자야 돼가 아니라 자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현재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거,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운영센터, 국가에서도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런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대응책에 재작년에 지금 나온 거예요. 19년도에 스마트폰, 인터넷, 과운전, 대응 체계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자, 지금 다양한 이렇게 시설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찍어두면 좋겠어요. 앞으로 스마트폰 그 문제가 있을 때, 또 예방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표전화 1599-0075가 있고요. 또 홈페이지 www.iacp.or.kr에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전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못 들은 내용들 거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힘들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게 효과적으로 자녀 문제를 해결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좀 막 정신없이 했는데 질문을 못 받은, 보세요. 법제와 동의 하신다고 하고 계시죠. 제가 그냥 혼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혼인 전에 부부교육 수료와 출산 전 부모교육 정말 시급하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제가 도와주세요 하고 아니면은 뭐 이런 활동하고 있다고 혹시 동의를 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자리에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1시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쉼센터나 아니면 또 정말 필요하면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그 교육 오셔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